안녕하세요. 여기까지 했었고 여기서 끊어서 이제 뒤에 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면은 읽기 싫으실 것 같아서 이제 시장 이슈 2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중이라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이거 실제로는 15% 여력이 있었는데 한 5% 정도는 상승이 돼 버렸습니다. 공급 사이클은 타이트하고 오늘 뉴스 중에서 삼성전자는 10조 원에 10만 전자로 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맥스처럼 한 2배, 3배까지 상승하기 힘들다는 거, 그거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나 AMD들이 매력도 높고요. 이거와 관련된 이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가 계시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분이 이제 한번 말씀을 들었는데 유안타 증권의 유동원 팀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 거를 한 번 더 본부장님 거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백신인데요. 백신의 확진자는 이제 규모가 조금씩 줄고 있네요. 그래도 일주 단위로 보는 거거든요. 52에서 이제 33으로 이제 줄어든 거고, 사망자 수도 줄고 있고요. 격리 해제자 수도 자연스럽게 확진자가 덜면서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확진자는 500명대가 됐고요. 일요일 기준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자는 그새 이제 22명이 더 늘었고요. 여기 기간 동안에 약 3,000명, 2,500명, 3,500명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치명률은 떨어지지만 이거는 사망자 수보다 확진자 수가 늘면서 발생을 한 거고, 확진하는 사람들이 이제 백신 접종에 따른 약간의 안일한 마음이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백신 접종자 수는 지금 이때보다 한 15만 회 정도 늘었는데, 근데 비율로 봐야 돼요. 90만, 100만 명 이제 돌파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서 2,500만 정도까지는 가야, 뭐 적어도 3분의 1로 따지면은 한 1,500만 명 정도, 1,000만 명 이상 넘어야 제대로 된 백신 경제가 돌아갈 거다. 백신 경제라 하면 온택트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 500명대 이게 문제고요. 이제 지금부터 얀센하고 그 다음에 화이자도 지금부터 맞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들이 빨리 맞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백신의 예방접종 지연 가능성은 없고요. 사실상 한국 바이오 수혜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셀트리온만 그냥 괜찮습니다. 그래서 매수 보류하고 차라리 매도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분위기를 보고 매도를 하시면 좋은 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그래프 초입이거든요. 어디까지 상승하시는지 보고 반대편 어깨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상 셀트리온 정고점이 고점이다.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도달하고 돌파하기는 힘들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운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업종을 이제 줄여놓은 건데요. 해운 업종은 H&M은 계속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5만 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H&M 자체. 대한해운은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상증자 이슈는 원래는 얘가 만약에 H&M이 구조조정을 안 했으면 선박 발주를 같이 해야 돼요. 지금 시점에. 전 세계 해운사랑 동일하게 선박 발주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H&M은 벌써 8개가 건조 중이에요. 산업은행이 정책적으로 미뤄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그것만큼의 이익을 인수하는 회사한테 받아낼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치는 이제 계속 증대가 되고 있고요. 운임 상승은 아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조선업종입니다. 이거 수소와 LNG 선박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매수 유효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랑 맞닥뜨려 버리면 이거는 이제 호재로 쫙 갈 거예요. 쭉 가고 고점에서 잘 팔고 나와야 됩니다. 그거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남겨도 나중에 고점에서 5분의 1만 남긴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남기지 않고 후퇴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업종에서 해운이 먼저 가고 조선은 뒤에 갈 거고요. 엔터 업종이 먼저 갈 것 같아요. 콘서트와 메타버스가 둘 다 쌍크리로서 작용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빅히트가 이게 그 하이브라고 소속사 이름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주식대 상장된 이름은 빅히트인데, 하이브라고 하는 데가 이름을 바꾼 이유가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에서 엔터 잘하는 사람을 다 인수할 건가 봐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있는 좋은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하나 인수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빅히트와 JYP는 매수가 그대로 유효합니다. 제가 빅히트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추가로 추격 매수를 할 것 같고요. JYP도 상황 보고 조금만 더 갈 것 같습니다. 얘네가 먼저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화 업종입니다. 덱스터 위지윅이 조금 더 낮고, 그 다음 슐박스, CGV 순으로. CGV가 이익이 나는 시점은 영화를 직접 우리가 보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백신 접종률이 최소
최소 50% 넘어야 CGV가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30%쯤 되면은 쇼박스에서 영화를 제작할 겁니다. 그리고 영화를 제작하는 시점에 덱스터와 위즈빅에게 우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격 경쟁이 있는 상태에서 주문을 들어갈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영화를 제작하는 거는 우리나라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같이 움직일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행입니다. 여행도 백신 여권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요. 중국은 백신을 탈피했다고 했지만 중국이 상징적으로 자국에 이제 외국인들이 오게 만들기 위해서 백신 여권 제도를 만들 거예요. 백신 여권을 한다는 거는 백신을 맞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국으로 방문을 해서 동계올림픽을 즐기게 만드는 거죠. 2022년 2월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도 딱 맞아요. 가을쯤에 백신 접종률이 전 세계가 다 높아진 상태가 되고 백신을 맞은 사람을 잘 관리하면 되게끔 바뀌는 거죠. 실제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기가 맞습니다. 독감에 가까운 감기죠. 그렇지만 이 백신 접종률은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통계량과 수치를 통해 가지고 이런 관광이 재개가 되고요. 그래서 동계올림픽이 되는 시점에는 중국인 관광 재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가까워요. 그러면은 중국의 캠퍼스 그 캠프를 차리기보단 중국에 바로 가기 전에 동계올림픽 장소로 우리나라를 거쳐서 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호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는 국내 관광인데 카지노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분, 호텔의 가격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즌에 우리 국내 골프장이 완전 호황이었잖아요. 그 호황일 때 골프 피가 다 올랐어요. 그거랑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고 골프와 관련된 업종들은 골프존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왜냐하면 이제 해외여행이 가능해지는 순간부터 주가가 떨어질 거고 그거의 분위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랑 호텔신라, 아난티 이 세 가지가 매수 유효하고요. 진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 개는 거의 동등한 수준입니다. 아난티는 조정당해서 밑으로 내려갔지만 왜냐하면 아난티라고 할지라도 얘가 그렇게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투자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텔 업종이 호황이어야 항공업종이 가고요. 이 항공업종은 대한항공도 얘기하지만 우주항공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행업종 증대로 항공 여객이 재가동 돼야만 이거에 대해서 수리도 하고 새롭게 신규에 대한 그 비행기에 대해서 그 같이 협력을 해서 투자가 가능하고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SOC인데요. SOC 건설 투자는 뭐 그냥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백신을 접종하고 나고 그 비용이 청산되고 나면 무조건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끝나고 나면 후발해서 바로 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양당이 공히 이제 투자를 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국내 그린 뉴딜은 두산중공업이랑 중소기업이 일부가 있는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도 긍정적이긴 한데 이 신재생 에너지랑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두산중공업을 막 썩 좋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소소하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그린 뉴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전통적인 뉴딜이만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게 이제 두산 인프라코가 앞 선두주자가 될 것 같아요. 현대건설기계 같은 기업들. 그리고 이번에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 뉴딜 정책도 동일하게 인프라 투자 계획도 실제로 교량이나 그런 걸 건설하는 장비, 그다음에 수정하고 고치는 장비일 때는 이런 중장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브 이슈인데요. 끝났죠. 수에즈가 끝나긴 했는데 그 이제 후속 부타입니다. 일본 대만에서 약 1조 달러, 1조 정도를 배상을 요구할 거라고 하고 있고요. 1조면은 배가 한 그냥 두 척, 그 큰 배 같은 경우는 한 척 정도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에버 기본호가 1조를 배상하지 않으면 지금 에버 기본호가 잡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수에즈 이집트 당국에 잡혀 있고 돈을 내야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그 물량만큼 정지가 돼 있고 실제로 1조 배상을 요구하는데 그 배의 가치랑 그다음에 실려 있는 화물의 가치가 4조래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란에 우리나라 배가 그 압류당한 것처럼 동일한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거는 다른 해무사한테 긍정적인 요소가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에즈 운하는 4월 4일 8시 기준으로 이제 3일 60일청이 마지막으로 전체 배가 다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정상화가 됐지만 에버기브노라고 하는 대만 선사는 지금 어느 정도 교착 상태고 부정적인 사항으로 놓여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된 뉴스를 보고 이제 시황 분석을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뭐냐면 그렇죠? 이 뉴스예요. 이 뉴스들인데 뭐 배상금 규모는 1조 1천억 정도. 그러니까 배 한 두세 척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이 글로벌 물류 피해는 더 커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외불로 희망봉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재를 하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배상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그만큼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 문제고 인간적인 실수가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기기적인 결함일 경우 일본도 같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4년짜리기 때문에 이제 다른 책임이겠죠. 이제 배를 이제 일본에서 안 짓고 우리나라에서 배를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종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1조 배상이고요. 그 다음에 배 원인 이거죠. 수혜조 원안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도를 추정치로 한 거고 책임 공방을 요 두 개 그러니까 배 주인하고 그 다음에 운용사하고 다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보고요. 요거는 이제 닫겠습니다. 이제 시장 분석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은 이 방향으로 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월봉 분석인데 이게 높죠. 이게 높은 거에서 저는 의미를 가졌어요. 왜 높아졌냐면 금리를 낮춰서 그렇고 그다음에 채권을 회사채도 무제한 매입을 어느 정도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금지지만 이제 안 하지만 그래도 QE라고 해서 국채를 산 뭐 돈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풀어주는 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정도 수준에서 막아야 되는데 이까지 올려버렸어요. 원래 이 정도 수준에 맞아야 되는 거를 위까지 올려버렸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까라고 봤는데 바이든 정부의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음으로써 원래 수익이 뭐 예를 들어서 22%의 세금만 내면 되는데 수익이 더 증대된 기업들한테 23% 4% 받으면 더 많이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름폭만큼의 주가를 끌어내리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이든의 인프라 계획이 진짜 과연 좋은 건가? 의심을 하게 됐어요. 약간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주가는 반응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주가에 오르려면 사실상 이제 미국의 저런 정책이 우리나라한테 크게는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삼성전자, 현대차라고 할지라도 그 경쟁에서는 잘 살아났겠지만 세금을 많이 내고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는 상승할 수 있지만 전 세계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봉입니다. 일봉도 동일하고요. 일봉도 동일한데 왜 두 개를 했냐면 이게 이제 원래 제가 보는 뷰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요 박스권 안에서 이제 박스권 뚫고 올라가는 상단으로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번 저항을 제대로 돌파해야만 우상향 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여기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저점 대비해서 이제 이만큼 올라왔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그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 상승 추세는 나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라가도 한 이 정도의 상승 추세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는 안 오를 것 같고 지금 이게 만약에 상승 추세로 턴어라운드 한 거라면 3,300, 3,400 정도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은 이렇게 박스권 조정이라기보다는 여기에 해당되는 조정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와 선물에서 외국인은 기한을 했습니다. 개인은 좀 팔았고요. 금융투자 기관에서는 이제 조금 판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기금 그대로 스탑인 상태고요. 연기금이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 매도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크게 올리진 않고요. 외국인이 기한을 한 겁니다. 이만큼. 그러니까 요거 숫자 그대로 말하면은 약 2만 정도 올렸고요. 여기는 만 정도. 그러니까 외국인이 서서히 기한을 해서 주식을 사고 선물로 사고 있다. 그러면 자본시장이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환율입니다. 환율도 보려고 하는 게 뷰가 여러 개를 봐야 되더라고요. 지금 단기 환율로 데이로 보는 거랑 위클리로 보는 게 중요한데 위클리로 하면 우리나라가 진짜 외국인이 기한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적 두 개가 된 거고요. 근데 데이로 보면은 마치 올라갈 것처럼 보여서 이 그림을 가져온 거예요. 데이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데 외국인이 기한을 하게 되면 이 원달러 환율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있는 지점 1080원 정도 되는데 1080원을 깰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염두에 두셔야 돼요. 반대로 그 데일리로 봤을 때는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언제 꺾일지, 지금 여기가 고점이지 않을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외국인이 기한되면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은 이 그림 한 장으로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동조화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 구간 동안. 여기서부터는 벌어져요. 미국이 먼저 가면 우리가 뒤에 따라가는 형태로 가다가 내려올 때는 이제 미국이 먼저 내려오고 우리나라가 따라 내려가고 다시 올라갈 때는 우리나라가, 여기서부터는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여기서 갭이 나기 시작해요. 이 갭이 무서운 겁니다. 이 갭이 발생을 하면 외국에서 투자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비트코인에서 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딱 차익 거래하기 좋아요. 우리나라 비트코인은 팔아요, 무조건. 외국의 비트코인은 삽니다. 원달러 환율이 거의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자산도 가져야 되고 외국 자산도 가져야 되는 사람은 미국에 있는 비트코인을 사고 외국에 있는 비트코인 팔아요. 어떤 방향으로 가도 관계없어요. 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나는 시점까지 보유를 하는 겁니다. 만날 때 둘 다 청산하고 일단은 대기 상태로 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차익 거래입니다. 여기에 100만 달러 넣고 여기다 100만 달러인데 두 개가 만나는 시점까지 기다려버리면 이만큼의 갭만큼의 이득인 겁니다. 그거의 반만큼 딱 이득인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를 혹시라도 하고 가상화폐 투자를 하신다면 되도록이면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갭이 어느 정도 채워질 때까지. 얘가 쫓아갈 수도 있어요. 얘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여튼 두 가지가 만난다는 거는 기정사실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동질 동량의 상품이거든요. 환율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지만 그 환율을 넘어서서 이거는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환율 요인은 1% 2%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보수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되고요. 기술적 분석이 좋은 점은 이렇게 모든 자산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뭐냐면 이 앞에서 서두에 말했던 거시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그냥 우물한 개구리로 딱 갇혀서 모르게 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다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우상향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자산의 가치가 떨어져서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의 가치가 다시 높아지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화폐에 대비해서. 그럼 비트코인 가격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